3교시 때 이제 같이 나눌 내용은, 이걸 좀, 우리가, 폭력의 경험이 미친 영향 있잖아요. 아까 이제 기관을 떠나가시고 말도 안 하기 싫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우리 생각하시고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런 이용인으로부터 폭력 경험이 회복되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혹시 기관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 좀 한번 소개해 주셔도 괜찮고요. 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적어 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력 경험에 미친 영향이 회복되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 또는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조직적 차원에서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분 올려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몇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폭력 경험 미친 영향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개인적 차원이나 조직적 차원에서 좀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두 분만 더 올라오시면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한번 올려주시고요. 이제 올라오시는 부분들 한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정은 선생님께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책임자와 동료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해했던 폭력에 영향을 줬던 책임자와 동료들의 지지, 이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이현 선생님께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종교 생활, 묵상 등의 자기 치유가 좀 필요하다. 종교 생활과 묵상 등의 자기 치유, 조직적 차원에서는 종사자의 존중, 인권 차원의 보상, 유료 휴가, 유료 휴가가 필요하다.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종사자의 안전보호 매뉴얼 관련해서 각각의 컨소시엄을 맺는데, 컨소시엄 기관마다 대부분 이게 종사자들이 조금 쉼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일 있을 때 좀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것들이 요청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금의 측면에서는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돈을 확 써버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돈을 준 것인데, 그걸 1박 2일로 2박 10일로 돈 다 써버리면 이게 어떤 성과로서 적절하냐 하고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실은 우리가
컨소시엄 기관에 이런 걸 많이 못 해줬는데 실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어떤 이렇게 휴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휴가를 떠나면 그 일을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선임 선생님이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이 좀 필요하시다 말씀을 나눠주셨고, 그 다음에 임성야 선생님이 단기가 아닌 지속적인 심리 상담이 꼭 필요하다. 네. 그래서 한번 그런 폭력 경험을 당하시면은 저기 그 사협에서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지금 한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개인 상담도 많이 해주고 집단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산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실은 한 열 몇 분 정도밖에 못 하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서 지속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어떤 그 직장에서 겪는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기관장 및 상사들의 경험 및 방법에 대한 공유. 예, 기관장 및 상사들의 경험 및 방법에 대한 공유. 그렇죠. 그 전에 선배들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좀 한다. 그런 경험도 좀 필요하겠네요. 우리 황지영 선생님. 자, 강영주 선생님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였다면 당당하게 당사자 보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당사자가 그런 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죠. 장치를 마련해서 당당하게. 그런데 이제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죠. 실은. 그래서 이제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도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조례로 이걸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그것을 권리로서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법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근데 실은 예산도 많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상담을 해야 된다 했는데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상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제도화 과정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랬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또 박선영 선생님께서 내방 차원의 교육, 비폭력 위기 중재와 셀프 디펜스 교육. 예. 비폭력 위기 중재, 이 말도 비폭력 위기 중재, 셀프 디펜스 교육. 예. 이것도 굉장히 저는 자세히 말을 이해는 못 하겠는데요.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비폭력 위기 때에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 셀프 디펜스. 우리 엠마우스에서 혹시 그런 교육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기관과 같이 좀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협에서 기관 차원에서 그 안전보호를 잘하는 기관을 몇 군데 시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관에서도 조금 더 그런 데는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정의 병가 휴가를 지급한다든지 정당하게 마음 편히 수 있는 권리.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뒷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아까 그 2교시 때 외부 행사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용자 위기 상황을 예측하여 사전 위기 대응 계획 및 업무 분장하는 거, 행사 보험 및 여행자 보험 반드시 가입하는 것, 비상약을 구비하고 간이 의무실 및 마련 지정, 업무 분장의 행사 지원 시 위기 및 안전을 책임질 담당자를 해야 된다. 위기 및 안전을 책임질 담당자를 해야 된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행사를 하면은 너는 안전하고 위기에 관련돼서만 체크를 해라, 이렇게. 이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업무에 몰입이 돼가지고 안전이 위험이 돼도 내 업무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행사할 때는 위기와 안전과 관련된 책임자를 지정해서 계속해서 모니터하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자, 위기 경험 종사자에서 그러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폭력 예방 관리 담당자가 주도하여 시설 차원의 사후 관리가 시행이 돼야 된다. 개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담당자가 사후 관리 담당자를 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관리 담당자가 주도해서 사후 관리를 시행을 해야 된다.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초기 대응을 마친 후에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수습을 시행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제2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폭력 사고 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고에 대한 예방 훈련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게 소방훈련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하는 이유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위기 상황이 되면요, 합리적으로 행동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우리 몸이 훈련된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 평소의 위기 상황 때 대처할 수 있는 훈련들이 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 때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겪게 되는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위기 상황이 되면은 꼼짝없이 멈춰 있거나 아니면 투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망간다든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 그런 측면에서 훈련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사고 후 대책으로 우선순위의 판단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것들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보고서는 작성 요령에 따라 사고 당사자가 문서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료 사회복지 종사자가 그 사고의 요인과 대책을 공유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사고 당사자에 대해서도 동료들이 심리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종사자가 폭력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 공제회의 정부지원단체 상해 공제회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 공제회의 정부지원단체 상해 공제회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계들 위기상황을 한번 보면요. 자, 위기상황을 먼저 인식하는 것 중요해요. 그럼 위기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어떤 것이 위기상황인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해가 선행해서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폭력 및 폭언 등 문제 상황 발생 시 피해 종사자의 신체적 안전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이용인으로부터 분리하고 종사자의 모든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다. 또한 사건의 발생과 그 의미의 심각성을 사회복지 종사자 본인이 인식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사회복지 시설 내 관계자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개입을 첫 번째 보면, 이용자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종사자는 즉시 현장에서 분리를 해야 된다. 이용자와 종사자 사이의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이며, 기관은 조직으로서 피해를 당한 종사자를 지원하고 2차 이해 발생을 방지해야 된다. 이것이 전국적인 폭력으로 인한 종사자를 보호하는 모든 매뉴얼, 또 모든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이 대응해. 그래서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얻는 도망간다든지 아니면은 위험한을 개인적으로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조직이 담당하고 조직위원회에서 담당해서 미리 예방 교육도 하고 조직적 대응을 한다는 것, 이것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는 이용자 위기를 위기 대응팀 또는 해당 위원회에서 사건 발생 이후에 처리 방법을 공식적으로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위기 대응팀 또는 해당 위원회에서 위기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접수하여 해결책을 논의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걸 지시하고 확인한다. 이것이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국장님이나 내지는 센터장님이나 마주 기관에서 폭력 사건이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쭉쭉쭉 올라가서 기관장님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기관장님이나 국장님도 실은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본인이 피해자가 돼버리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 대응 팀에서 팀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피해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는데, 자, 위기를 겪는 사회복 종사자에 대한 위기 개입과 구조화된 상담은 통상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피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회복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폭력 사건은 트라우마 사건이기 때문에, 자,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에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디브리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브리핑.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정이 어떻는지, 진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가 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필요해요. 이때 털어놓기를 잘 하도록 그 기관 안에서 잘 구조화되고 또 상담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된다 그러는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트라우마로 위기 폭력을 경험하지만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죠. 아까 이제 그 상사의 지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까 이제 여기서 지지 체계는 우리가 위원회 담당자는 보통 이제 기관에서 상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기관의 담당자가 요 디브리핑을 요 시간에 꼭 해줘야 되고, 만약 기관이 그걸 할 시간이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24시간 핫라인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털어놓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기를 겪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위기 계획과 구조화된 상담은 통상 24시간에서 72시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 종사자 회복을 그래야 효과적이다는 거. 사회복지 종사자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경험을 회상하고 자신의 감정을 구두로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한다. 우리가 비스테이크의 7대 원칙에서 의도적인 감정 표현, 이것은 클라이언트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본데 이제 일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내 감정을 이런 그 구조 안에서는 조금 더 표현하기 힘들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한 내 위기 경험이나 이 감정을 구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붙돋아 줘야 된다는 것이. 내 기분이 어떻는지, 그때 상황에 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 이런 감정을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야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회복지사가 폭력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그런 불쾌감이라든지 당혹감이라든지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하나의 수용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피해 경험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종사자와 함께 논의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그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 폭력 사건을 겪은 사회복지사가 사후 관리를 이렇게 받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가 팍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관 내에서 결코 비난하지 않으며 서로 공감한 분위기를 만든다. 종사자가 조직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은 없는지, 불면증이나 식욕부진 등의 외상 후 증상이 없는지 일정 기간 관찰하고 지원해야 된다. 근데 사회복지 기관들이 다들 본인들 그 각각의 업무가 많아가지고 정말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종사자들의 이런 경험들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어떤 조직의 문화, 또 조직의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사협이라든지 또는 법적 측면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또는 적절한 업무의 교대나 부서 이동을 실시하는 거, 이런 것들. 또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휴식 기간 1일에서 3일 보장한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또 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전문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에서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가 사건과 관련된 피해 경험을 회상하고 자신의 감정을 구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준다. 이거 약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해 경험을 회상하고 감정을 구두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기관 내에서 충분하게 이것을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나 커다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여 피해 종사자의 반응이 지극히 보편적임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을 들을 때 너가 왜 그렇게 느껴,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폭력을 당한 상황에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 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그 느끼는 감정을 수용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상적인 피해 경험, 폭력 경험을 하면은 그렇게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이 드는 것이 정상적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안정감을 가질 때까지 조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1년이 지나면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내년 이런 건수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신입 직원들이 왔을 때, 신입 사회복지사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조금 클라이언트에게 아니 사회복지사에게 이런 걸 미리 예방교육적 차원에서 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또 디브리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디브리핑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걸 쓰면서 정리가 또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리하는 보고서 작성하는 것들도 좀 필요한데, 사건에 대한 상세 기록을 담는 위기 발생 피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단순히 기록이 갖는 의미를 넘어 피해 사회복 종사자에게 사건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고, 폭력류 위기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시설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자, 5단계 낙인의 최소화를 위한 사회복 시설 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네. 그런 분위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자, 피해자 혼자만 전쟁 근거한 것이 아니라 피해 사회복지 종사자 스스로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회복지 시설 차원의 지지와 전문적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 요청이 언제나 수리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 내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된다. 낙인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행정상의 절차를 휴가 등을 밟아갈 수 있도록 한다. 굉장히 지금 이상적이지만 이런 것이 기관 내에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라든지 또는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의 보장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뒤에 어떤 좀 어려움이 있는지, 자, 피해 사회복지 종사자가 외상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예견하고 이들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자, 소속 사회복 종사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용인과의 관계, 평소 업무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고 신호를 잘 인식하는가, 폭력 상황 대처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가, 실제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용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대응이 적절하게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번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점검 항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체크리스트, 제가 여기 제시된 내용들을 한번 체크리스트인데, 이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 기관에서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기관에서의 대응 매뉴얼 이런 만들 때 이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다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조금 더 조금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요. 체크리스트 내용들을 한번 보면, 자, 먼저 사회복지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이용인의 폭력 및 사건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가? 이용인의 폭력의 종류는 무엇인가?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 어느 것인가? 이용인의 폭력의 수위는 어느 정도였나? 폭력에 대한 위험 혹은 협박, 폭력에 대한 신체 손상, 폭력에 대한 사망, 폭력에 대한 물리적 시설 파손인지, 이런 것들. 자, 이용인에 의한 폭력의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신체적, 언어적, 성적, 경제적 폭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빈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폭력 발생 후에 해당 사회복지사가 이직을 한 적이 있는가? 기관 안에서도 이것을 저도 이제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관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자기 기관에서 근무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이직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문서화하고 파일링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이 근거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시라든지 정책을 만들 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기관이 이걸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실태를 잘 파일링 해놓으면 나중에 정책을 만들 때 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이용인의 폭력, 협박 혹은 안전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는가? 경찰의 개입 후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용인의 폭력 발생 후 해당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리적 보상, 심리 정서적 슈퍼비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의료적인 지원, 휴식이라든지 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가해 이용의 사례를 종결을 했는지, 타 부서로 이동했는지, 이용인과 이용인 간의 폭력 문제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회복 종사자가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가?
기타 사회복 종사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파일링 해놓고 대책 회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그 다음에 이용인 폭력 경고 신호 체크리스트거든요. 아래에 있는 요 문항들은 쭉 보고 우리가 이제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조금 정해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체크리스트로 쭉 체크를 해서 여기서 아래 항목 6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상급자에게 알리고 위기 대응 회의 또는 사례 관리 회의를 통해 선제적 대응을 필요하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재는데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기관에서 여러분들 좀 위험성이 있는 클라이언트 있을 때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고 6개 이상 되면은 위기 대응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대응하면 좋겠는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계속 불평을 토론하는가? 서비스 제공에 협조를 거부하는가? 어떤 식으로든 시끄럽게 도움을 요구하고 높은 정도의 불안, 의기소침을 하고 되는가? 호흡이 가쁘거나 주먹을 꽉 쥐거나 이를 악물거나 콧구멍을 벌렁거리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큰 소리를 떠들거나 불안한 동작을 반복하거나 걸음걸이를 불안하거나 삿대질하는 등 유사한 폭력이 있는가?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피해자 가해자 조정할 때 피해자 가해자 상황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분노감이 막 치솟으려 하면요, 아이들이 먼저 주먹을 져요. 막 주먹을 쥐면서 그러면은 저를 빨리 타임아웃을 시키거든요. 잠깐 정의하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해서 이런 경향이 있는지 보고 욕설, 외설적인 말을 쓰는가, 예, 이어와가 폭력을 하는가, 피해망상, 정신분열 따위로 잠재적 폭력 가능성이 중대한 상황인가. 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게 저희 이제 대학생 중에서도 이게 좀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우리가 좀 주 관심을 써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대인 접촉이 거의 없이 혼자 있으려 하든지 가정사이에 불안전한가,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들, 성희롱적 행동을 한다는 거, 공격적인 행동으로 불안을 야기한다든지 격렬하게 언쟁한다든지 사회복 시설의 정책과 업무 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용인이 보여주는 또 이거 보니까 물질 남용 문제가 있는가, 뭐 총기류, 폭력행위 전력이 있는가, 기물을 파손하는가, 뭐 자해 혹은 자살에 대한 행위가 있는가.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6개 정도가 더 있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위기 대응 그 팀에서 그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기에 대한 예방 체크리스트. 이것이 여러분들 기관에서 어느 정도 한지 한번 아니군요. 위기에 대한 예방적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면은, 자, 위기에 대한 자세, 기관 내 물리적 환경, 이런 거 보면은, 위기에 대한 자세, 기관 내 욕설, 폭력을 묵인하는 풍토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기관은 어떠신가요? 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담당자가 정해진 사례더라도 폭력을 개인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며, 폭력은 조직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종사자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폭력이 발생하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너 클라이언트, 저 클라이언트 잘하지 왜 그랬어? 이것이 아니고, 폭력의 문제가 발생하면 기관의 전체의 문제라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는 문화인가? 이거. 폭력의 발생에 대응한 직원의 개인의 자질을 문제 삼지 않는다. 폭력 사건은 개인의 자질을 문제 삼지 않는다. 그 직원, 관리자를 포함한 직원 모두가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종사자 개개인의 폭력 대응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실행한다. 관리자가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여 조직의 문제로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다. 위기에 대한 자세. 기관 내 물리적 환경,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상담실에는 일정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상담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다. 상담실은 조용하여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 상담실 및 사무실에는 던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우 등등등등 이런 거. 신체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비품, 뭐 호신용품이라든지 협력체계, 남성 직원이나 경비원이 정비되어 있는가 등등등. 물리적 환경도, 그래서 이제 자세도 중요하고 물리적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관 내 체계, 아까 예방과 그 관리 체계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고민 토론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인가, 혼자서 대응하지 않고 팀으로 대응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 기관 체계인가,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을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대응한다. 폭력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폭력이 예상되는 점을 전달할 수 있는 분위기다. 평소 누가 어떤 사례를 담당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파악하고 있으며 자주 안무를 묻는다. 상황의 예측과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하고 미팅 회의를 갖는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기관 내 체제를 보니까 폭력 예방 대뉴얼면이 작성되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폭력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경우에 보고 서식과 보고 체계 경험하다. 지자체에서 발생한 폭력을 수집 파악하여 다음 연도 연수가 조직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지금 강조가 필요하겠네요. 이거 필요하도록 협의회나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기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교육훈련, 팀에서 폭력 예방 및 대응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위기 예방을 위한 연계, 다른 모서와 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경찰과 연계하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장비, 아까 시설 장비 같은 것도 있네요. 근데 우리 기선에는 녹취 전화가 있는지, CCTV가 있는지, 호신 장비 거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외부 앱체, 외부 접근서, 인적사,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방 및 대응 조직 체계, 비상연락망, 위기예방 관리 담당자 지정 배치, 위기대응 교육 훈련, 위기대응 사전조사지, 피해 사건 보고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담 고충 처리 절차,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협에서 이번에 이 대응 매뉴얼, 그 기관 차원의 이기 대응 매뉴얼을 우리가 저기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한 7군데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니까 종사자의 상담 고충 처리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썩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없는 기관에서는 조금씩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요 매뉴얼은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하신 정도를 나타내는 부분에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척도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 개 보시고 여러분들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피해 사건 보고서 이런 것들을 이것도 양식 참조해가지고 피해 사건 보고서를 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34분인데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하시면서 질문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업하시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새로 알게 된 점들 있으시면은 한마디씩 좀 남겨주시면은 같이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공부하시면서 느낀 점, 배운 점, 새로 알게 된 점 또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서로 공유해서 안전한 어떤 직장 체계를 만드는데 서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궁금한 사항이나 오늘 공부하시면서 느낀 점, 배운 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관에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한번 정리해서 한마디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느낀 점, 배운 점이나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수 선생님, 이정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한마디라도 좋으니까요.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도 들으시고 또 사무실에서 일도 하시고 두 가지 일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그래도 하시면서 우리 직장 안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한번 적용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시는 동안에 올라오신 내용들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현순 선생님께서는 우리 센터장님이실까요? 예전에는 이용자 인권만 중요한 듯 하더니 요즘은 종사자 인권도 중요해지니 좋지만 쉽지 않을 일이 듯 합니다. 관리자 선생님이실까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또, 또 두 개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실은 기관 운영이라는 것이 실은 지속 발전 가능한 기관 운영 측면에서 기관이 클라이언트에게 정말 질 좋은 서비스, 클라이언트에게 정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는 그 전에 이제 어떤 그 종사자의 인권이라든지 종사자의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서비스하고 정말로 내 인권과 내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주어진 서비스하고 제가 봐서는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된 가운데에서 제공된 서비스가 더 퀄리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 그걸 위해서는 이제는 그 종사자의 인권과 또 안전 이런 것들이 같이 담보돼서 상생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정현 선생님이 행사를 진행할 때 안전 담당자를 넣어서 진행해야겠다는 점이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러니까 평소에 저도 실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코로나 대응 위원장이거든요. 다른 다 교수들이 지금 자기가 문제인 나면은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해서 다 안 한다고 그래갖고 저한테 밀려서 저한테 왔는데 그래도 이제 이름이라도 걸어놓으니까요. 항상 어디 가면은 지금 발열 체크를 좀 잘하고 있나? 아니면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사자의 그 직장 안에서 담당자를 좀 지정을 해놓으면 행사라든지 아니면 지정을 해놓으면 늘상 그런 걸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나리 선생님께서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계열 종사자 인권도 좋은 인권도 좋은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인권도 좋고 좋은 처우. 실은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인권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말을 존중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까지 처우가 같이 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상담도 해주고 며칠 쉬게 해줘요. 그럼 쉬게 해주려고 그러면 실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우리 그 다음에 강영주 선생님은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용인들에게 종사자 인권에 대한 홍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머리에 담고 갑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이용인들한테 해줘야 돼요. 이용인들. 특별히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는데 우리 양육시설, 아동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러이러한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자기네들의 어떤 인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 줘야 되고 만약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권은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걸 조금 더 강조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용자의 우리 이효진 선생님, 이용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나 자신의 인권도 중요하니 나를 더 존중하도록 해야 된다.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한테 한 것만큼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만큼 클라이언트를 존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속해서 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 임정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다래 선생님, 이용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이 됐다. 감사합니다. 김희화 선생님, 종사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법제화가 사협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법제화를 해서 보호할 것인가, 저희가 이제 제도화 위원회 만들고 공청회나 세미나를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참여하셔서 한 목소리로 내고, 그 다음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기관 안에서 이용인으로부터 겪고 있는 폭력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뭐 노인 요양시설에서 한 종사자가, 사회복지사 종사자 한 명이 1년 동안 언어 폭력이 뭐 한 100회 된다. 이런 어떤 그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법적인 제도화 만드는데 굉장히 이제 데이터 기반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 사협이나 또 우리 이제 교수들도 이 정책을 만드는데 관여하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하고,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화 해가지고 나중에 정책을 만드는데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정숙 선생님께서 인권이 강조되면서 이용자 인권에 너무 치우쳐져서 종사자 인권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시간이 있어서 마음으로나 이유를 받게 되는 느낌입니다. 예, 사회복지사의 인권만큼 클라이언트도 존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양미 선생님, 자, 이용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사자 인권은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황정 선생님,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하는 곳에서 소진만 되고 힘들기만 한 장소가 아닌 성취와 이로, 지지를 얻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님들 화이팅입니다. 예,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황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금희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협에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우리 사회복지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예, 박금희 선생님. 예, 사협에서 아마 많이 이제 우리 이번에 회장님 많이 귀 기울여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교수님의 수업은 잠이 오질 않는 중요한 교육이자 꼭 필요한 교육이었습니다. 아, 이효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와 사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군가 내 말을 깊게 들어주는 것과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비슷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둘의 차이를 분간하기 어렵다. 데이비드 아우스버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듣기와 사랑.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누군가 내 말을 깊게 들어주는 것과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비슷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둘의 차이를 분간하겠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조금이라도 더 들어보려고 귀 기울여보고 그러는데 나중에 애정이 생기면은 눈을 잘 안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귀를 쫑긋하고 듣잖아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의 아픔, 고통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해서 들었습니다. 예,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는 우리 사협이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아픔, 고통을 귀 기울여 쫑긋 들고 그래서 상생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강주 사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진행해 주신 박기령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